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국립기념관으로 이전하자는 문제가 전국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뭔지,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한 한미 UFS가 31일 오늘로 끝납니다. 북한군은 하루 전에 심야에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김정은은 북한군 지휘소를 찾아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냐, 자유시 참변에 개입한 소련의 공산당원이냐,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이력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로도 유명해진 그런 항일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데요. 1920년에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에 1922년 블라디미르 레닌과 독대한 자리에서 권총과 금화를 선물 받았다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5년 뒤에는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돼 있고, 그로부터 10여 년 뒤에는 스탈린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극장 수위 등으로 일하다가 쓸쓸히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1962년에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건국 공로 훈장을 받았고, 2021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극진한 예우 속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고, 최고 영예인 건국군장 대통령장을 중복으로 추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굴곡진 인생을 산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일제의 그런 어떤 그 잔악한 압제 속에서 소위 의병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온 인물로, 원래 평양 출신이고요. 지금의 자강도에서 의병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진 속에 오른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 오른쪽 두 번째 줄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20년대에 소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선 레닌을 독대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에 입당했다 해서 27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스탈린 시대에는 오히려 많은 그 까레이스키라 그러죠.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추방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네. 그 같은 카레이스키 출신인 극장 관리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수의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참 비참한 일생이죠.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독립 영웅으로 이제 서훈이 된 거죠. 건국 공로 훈장을 받았으니까는요. 네. 그렇게 하고 그 유해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모셔왔죠. 카자흐스탄에서. 뭐 전투기로 호위까지 하면서 모셔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독립 영웅으로 지금 이제 그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분의 흉상이 육사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산당에 입당한 것에 더해서 자유시 참변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역사학도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깊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역사적 지식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홍범도 장군의 이 문제로 우리가 소위 독립 영웅이라든지 또는 그 광복회에서 이분들을 서운하고 그다음에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방금 정전 의원도 말씀하신 이른바 자유시 참변, 흑하사변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한 행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유시 참변, 자, 어떤 사건인지 한번 짚어봐야겠죠? 예,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흑하사변, 자유시 사변이 자유시는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21년 6월 28일 날 러시아 붉은군 대죠. 지금 소련입니다. 102년 전 사건입니다. 예, 당시 군대 통수권, 다시 말하면 자유시에 주둔하고 있던 우파 독립군에 대한 이 공산당의 다시 말하면 이 통수권을 인정해라, 무장해제하고. 그런데 지금 우파, 우리 독립군은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 우파 독립군이 참혹하게 이 참변을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건인데 38명이 기록에 의하면 총살당했고 예. 수백 명, 800명까지가 실종이 됐다. 예, 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이 공산 측, 소련 공산 측에 가담을 했고 지금 보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노령이라고 불리우던 그 러시아 영토로 넘어갔어요. 네. 스보보드니 바로 저기가 자유시입니다. 예. 그곳에서 이 참변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말이죠.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청살리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요. 예, 독립군이 대승을 하잖아요. 일본군이 대대적인 색출과 토벌 작전에 임하자 결국 러시아 영토로 이 피신을 한 거죠. 피신한 겁니다. 여러 독립군들이 다 그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뒤쪽에서 이 일본이 소련과 이 합작을 해가지고 결국 소련으로 하여금 독립군을 일망타진하고 일제는 소련군에 협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뒤에 뭔가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이 공산 측 편에 서서 우리 독립군이 참변을 당하고 결국 이후에 독립군 활동은 아예 거의 죽었으니까요. 거의 괴멸됐죠. 괴멸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홍 장군의 행적이 앞의 행적은 정말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이 행적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과연 이게 모범이 되고 그러니까 볼셰비키 당원이었던 건 맞고 네. 자유시 참변 때 그 실종되거나 재판에 회부된 독립군들을 재판할 때 네. 공산 측의 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그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사실이니까요. 예, 예. 예.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분이 거기서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학계의 정설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정말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세워지는 흉상들 중에 이분의 흉상이 여기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사관생도들을 교육하는데 맞느냐 하는 부분들이 검토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충무관이라는 곳이 육사 교육관이어서 예. 그 앞에 있으면 육사생도들이 들어갈 때도 거수경례, 예. 나와서도 거수경례하는 그런 흉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점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연일 전국에 뜨거운 쟁점이 되자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여권의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죠. 윤 대통령의 취지는 홍범도 장군은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로 공로를 인정해야 하지만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에서 기리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자,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실의 그 비공식적인 입장인데요. 뭐 언론의 또 단독 기사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 독립 영웅 중에 나머지 분들은 그 육사 내에 독립박물관에 존치를 시키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며 국방부에 있는 흉상은
그대로 조치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이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확인됐느냐의 여부는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광복회도 있고 그다음에 독립 영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독립운동을 했는데 좌파인 경우,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파인 경우, 또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6.25와 또 연루가 된 인물, 6.25와 연루되지 않은 인물,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안 하고 친일 행적을 했는데 또 이제 그 6.25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 네. 다양하게 나누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좌파, 우파가 나뉘어가지고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또는 보고 싶지 않은 면은 보지 않으면서 네네. 지금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가를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소위 그 보훈부가 있잖아요. 국가보훈부. 그러니까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든 간에 객관적으로 이런 점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런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서운을 주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건국이라든지 해방이라든지 또는 나아가서 이제 민주화까지 연결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객관적 중립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식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육사에서도 육사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우리나라에 사실 역사학자들도 지금 좌우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현대사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좀 더 이것이 공론화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이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분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그 공적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여야는 이 문제로 국회에서까지 심야까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생각을 직접 밝힌 적은 없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냈는데요. 자, 보면은 윤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 대통령이 특정한 입장을 밝힌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다시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말씀을 하면 우리 군은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정말 이것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하고 우리 또 사관 생도들을 올바로 양성하는데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냐 하는 문제들은 이제 육군사관학교 또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될 일이다. 대통령실이 이런 지침을 주거나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제 자정, 그러니까 30일 자정 넘게까지 계속된 게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였는데 여기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고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이 막 이 문제로 엄청 논란을 벌였어요. 공식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만 이 과정에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주거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무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상황과 진실과 그리고 여러 여론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그 말씀을 이념과 하셨습니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것은 조태용 실장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결국 이 문제는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이런 게 이 정부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의 육사 웨스트포인트에도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이 있었던 남북전쟁 때 남군 사령관이었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오히려 그랜트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된다라고 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인기가 대단하죠. 네, 2020년에 그 흑인과 관련한 흑인 사망과 관련한 사건. 그래서 노예제라든지 또는 흑인 차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육사 교장이 그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한 미국 것으로. 육사 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육사 내에 이 흉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육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리 장군의 이름을 딴 여러 가지 뭐 리 막사, 리 도로, 리 게이트, 리 베럭스 해가지고서 그 이름을 딴 그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틀랜타주에 저도 가봤는데 네. 거기는 리 장군 코스가 있어요. 예. 관광 코스가. 그것과 관련한 이름 변경은 미국 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현재를 사는 세대의 통합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린 좀 역사가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는데 홍범도 장군의 그 살아온 궤적을 볼 때 과연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이 얼마나 천착되어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들어요. 오로지 독립을 위해서 그 생각밖에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간에 그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북한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에 방문하면은요. 모든 독립운동은 김일성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가지고 그분의 유해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남북 간 경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모셔왔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떤 독립운동이든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 쪽으로 돌아선 독립영웅이라도 이들을 이용하고 폄훼하고 나중에 그 소위 거의 숙청에 가까운 네, 그런 네. 행동만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통일의 주도 세력이 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랬을 때 이 통합이라든지 또는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영웅을 대하는 법과 관련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자, 야당 측 반응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한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표 돌연 이에 앞서 대전 현충원에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이죠. 지금 북쪽은 북조선 노동당, 북노당의 후신입니다. 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다 쳐갈 거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 문제와 이 문제를 연관시켜서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결국은 그 전향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결국은 그 훈장을 수여한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된 1962년에 1962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진영 논리로 가르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네. 여기서 홍범도 장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있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한인들이 비명에 갔기 때문에. 근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더욱 그 역사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이런 것과 그리고 지금 정부가 완전히 철거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이죠. 예, 그리고 일단 지금 왜 육사에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저는 그 고민도 이해가 가요. 육사생을 뽑았는데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헷갈리는 육사생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필수 과목에서 뺐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역사를 뺀다라는 게. 그리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21세기에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장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정부 또는 육사 관점에서의 고민도 있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지 않고 정파적으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네. 자, 이제 군 원로와 학자들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형상이 굳이 육사, 그것도 교육관 앞에 있어야 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항일의 영웅은 독립기념관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게 주장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군사관학교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군 원로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의 이 영웅인 이런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아니라는 네. 거죠. 다만 육군사관학교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해서 국가 간을 확립하고 대적관 위에 서서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이런 사관생도 장교 리더십을 세우는 학교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독립유공자의 서훈심사위원장을 지낸 신봉령 전 건국대 석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설립 취지를 분명히 해라. 일본과 싸우는 학교냐 아니면 공산주의 북한과 싸우는 학교냐. 그것을 따져보면 이번에 육군사관학교의 검토와 이런 방향이 옳다고 본다. 후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이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육사에는 글자 그대로 정말 북한, 따지면 뭐 사실 북한 정권이 소련에 의해서 세워졌고 소련의 사주로 남침이 이루어졌고 결국 지금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관생도들이 정말 귀감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6.25 때 시밀소령이라든지 벤플리트 장군이라든지 또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분은 사실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군 원로와 학자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육사 총동창회도 입장을 냈고 동창회장도 전직이긴 합니다만 인터뷰를 했어요. 6.25의 침략 배후자인 소련군과 연관된 인물의 흉상을 육사 생도들이 교육받으러 매일 오가는 곳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육사 총동창회의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군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육사 교육의 장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육사 생도들이 돌아가며 나오면서 격려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결정을 순수하게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 또 사관생도 교육훈련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네.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양력에서도 살펴봤지만 홍범도 장군은 1962년 박정희 정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건국훈장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홍 장군에게 건국훈장이 2번 수여된 것은 그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중복서운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겠다. 이런 논란의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식 장관 얘기는 김구, 안중근 선생조차 한 번밖에 안 받은 서운이 홍범도 장군에게 중복해 수여된 것은 이례적이다. 중복 서운은 상훈 법에도 어긋난다. 절차에 따라 서운 박탈 등을 진행할 것. 이제 장관의 입장이니까 이게 뭐 서운 박탈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애초에 지금 육사 안에서 육사 교육을 하는데 홍범도 장군이 독립 영웅이시지만 그 말년의 그 자유시 참변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불필요한 곡해를 각인시킬 것을 우려해서 지금 흉상을 이전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운을 중복 서운된 것이 좀 이례적인 것은 맞는데 하필이면 요 타이밍에 보훈부에서 지금 서운을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과연 이게 지금 육사 흉상이 초점이냐 아니면은 이 정부에서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조처를 취하는 것인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김구 선생도 서운을 하나만 받았고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이게 아마 서운을 몽땅 박탈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검토예요.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게요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의외로. 박근혜 정부 때도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됐고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엄마 세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미국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리 장군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할 때 순서가 어땠냐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 그 흑인의 사망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걸 수렴하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되는 이런 순서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도 좀 반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게 이렇게 급한 일이냐라는 또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육사 내부에 있는 흉상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고 또 아마 보훈부 자체에서 형평의 원칙을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홍범도 장군의 주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와 야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의 흉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고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우는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일단 좀 논란이 많으니까 배제하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백선엽 장군 6.25 전쟁의 영웅이시죠. 정말 많은 공을 세웠지만 과거에 이제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은 사실 미군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맥아더 장군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사실 6.25 전쟁의 누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준 분이잖아요. 특히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정말 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했던 결정적인 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맥아더 장군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출신이고 우리 육사 생도들에게는 또 좋은 본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은 1950년에 서울 수복 뒤에 중앙청, 지금은 철거되고 바뀌었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복 직후의 모습이에요. 예, 사실 서울을 뺏겼던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이 다시 수복된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데 맥아더 장군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요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이 언제 세워졌냐? 문재인 정부 때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워진 이 조형물들이 과연 육사의 교육이념과 대적관과 국가관과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적합한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왔다는 점, 이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흉상 5분의 그 흉상을 만든 재료가요, 탄피를 녹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군의 탄피를 녹여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논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에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 이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입니다.
네, 맹종 세력. 눈먼다는 뜻의 맹이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추종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전적 의미로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그 전체주의 하면은 대표적인 게 파시즘하고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파시즘은 1945년 2차 대전을 끝으로 이제 그 파시즘이 패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프란시스 후쿠야마에 의하면 1989년, 그러니까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패배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그 냉전의 유산이 있다 보니까 마치 또 이러한 사상의 메카인 것처럼 일각의 세력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맹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파퓰리즘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를 포장한 그런 교란 세력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UFS 훈련이 오늘로 끝납니다. 북한은 하루 전에 심야에 어김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은은 남한 점령을 구호로 내건 전시 지휘 훈련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의 침략적인 군사 정책과 행위들이 위협적인 실체로 부상하고 있는 현 조선반도 안전 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네,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였죠. 북한은 UFS 훈련 종료 하루 전, 그것도 심야에 미사일을 2발 쐈습니다. 37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14번째 도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 7월 24일 날 쐈고 한 달여 만에 이제 쐈는데, 사실 북한이 지난 8월 24일 날 정찰 위성 2차 발사를 했어요. 우린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쏜 거거든요. 네. 이건 결국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직접 훈련을 지휘하면서 남조선 점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사실 그 시점을 보면 이제 훈련 막판에 미국의 최고의 전략 자산 중에 하나죠. 3대 전략 복격기 중에 하나인 B-1B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가 전개해서 한미 또 미일 간의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봐야 될 겁니다. 네. 일주일 전쯤에 공개된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이 지도를 가리켰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 수도권 그리고 계룡대였는데 이번에 발사된 심야 미사일 거리 계룡대쯤에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죠? 네, 한 350km. 그러니까 평양 순안공항에서 계룡대까지 35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계룡대 부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네, 사진. 지금 나옵니다. 저기입니다. 네. 네. 근데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은 물론 지금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비롯해갖고 많은 불만이 지금 이렇게 막 부글부글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체제가 아까 왜 우리가 전체주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맹종 세력.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으로 거기를 가리켰다라는 것이 지금 그 부관들에게 함의하는 그들에게 그 느끼게 만드는 그 암시가 굉장한 것이죠. 저게 좌표 찍기의 원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좌표 찍는다는 게 바로 저기서
오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해서 남한을 점령하겠다라고 김정은이 큰 소리 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자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 때의 그 후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측면. 그래서 저렇게 블러핑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한미일 어떤 삼각 협력 체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늘어난 그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거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공포감을 저런 식으로 그 반대로 표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본인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 개념이 간단해요. 우리는 그러한 도발이라든지 유사시에 국민들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할 것인가가 우리의 일차적인 우선순위라면은 북한에서는 김정은만 살아있으면 북한 체제는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지금 지도에서 계룡대를 가르친다는 거는 계룡대가 뭡니까?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조선에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극도의 공포감을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기 체면도 있고 또 자기 밑에 군부를 다독거리면서 또 이제 단합시킨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은 이번에 북한군 지휘소를 역시 방문했는데 이른바 전군 지휘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남조선 점령 그렇게 이제 그쪽 용어인데 그것이 이번 훈련의 구호였습니다. 이게 이제 벙커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 본뜨기란 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 의원님 말씀과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미연합 연습을 좋은 기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 굶어 죽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김정은의 업적을 최고로 높이고 네. 내부 결속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세우는 것이 한미, 남조선 괴뢰와 미국이 합작을 해서 우리를 침공, 핵공격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전군지휘 훈련 잘 생소한 단어입니다. 김정은도 우리 하는 걸 좀 본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남한 점령인데 이건 북한의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이 대남 적화 전략을 김정은이 입으로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다. 핵을 개발하는 것은 대남 적화 전략, 핵을 이용을 해서 남한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동해에서는 우리 해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합동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앞서 문 장군도 말씀하신 죽음의 백조 B1B가 떴다. 이 전략 자산의 위력을 북한이 그렇게 검낸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훈련 막바지에 B1B가 이제 출격을 한 거거든요. 사실 지난 4월달에 대통령 국빈 방미했을 때 이제 워싱턴 선언이 합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거의 상시 배치, 가시적으로 배치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B1B가 10번째 와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B1B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초음속입니다. 그래서 음속의 1.2배가 넘고요. 그러니까 슥 오죠, 그냥. 예, 그래서 괌에서 2시간이면 올 수 있고요. 사실은 갖고 있는 무장 세력이 멀리서도 때리면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명이 죽음의 백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긴 게 백조 같죠? 백조같이 생겼고. 블랙스완. 그다음에 그 무장이 57톤인데 이건 3대 전략 폭격기 B2나 B52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무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B1B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B1B가 전개를 해서 한미도 했고 미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한미연합 훈련의 막바지에 함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캠프 됩니다. 데이비드 합의의 첫 실천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행동으로 옮겨준 그런 훈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드린 대로 31일 오늘로 끝나는 이 한미연합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30여 개의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여 부대별, 제대별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소대급 훈련에서부터 여단급 훈련에 이르기까지 6, 해, 공, 해병대가 참여할 것이며 지난 UFS, FS 연습보다 수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연합 연습과 훈련은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증대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가운데 UF 연습을 준비하고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 UFS 훈련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미국 우주군이 처음으로 참가했다는 점,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야외 실기동 훈련이 실시됐다. 30건이 넘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13건이었으니까 2배가 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핵 위협 대비해서 을지 연습, 그다음에 을지 프리덤 방패, 을지 프리덤 쉴드라 그러죠. 실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주군이 처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우주군이 참가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북한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을 탐지, 또 추적, 통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밍 포함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유엔 사령부 회원국이 참가를 했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그 주한 유엔 사령부 회원국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태리,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참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립국 감시위원회에서도 지금 연습 수행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 그러니까 한미 간의 돈독한 그러한 그 동맹 정신뿐만 아니라 네네. 그게 강화됐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연습량도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30건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이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은 열흘간 진행이 돼서 본 훈련은 1부와 2부,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실시가 됐고요. 본 훈련에 앞서 2일간의 위기관리 연습도 진행을 했으니까 총 12박 13일짜리 훈련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부와 군이 연합으로 합동을 해서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1, 2부로 했는데 1, 2부에 앞서서 위기관리 연습을 했거든요. 위기관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MX라고 그러는데 이 CMX는 이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관찰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조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할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한 그 절차 연습이 바로 위기관리 연습입니다. 네. 이런 연습을 했는데 앞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훈련은 정말 역대급 훈련을 하는데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유엔사의 참여는 유엔사는 정전관리 임무와 함께 유사시에는 전력 제공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참전국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다시 개입한다. 전력을 제공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한미연합연습에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이것이 적법하게 훈련이 되는지를 정전협정 위반하는 행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전반적인 훈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판 역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훈련이 진행되는 도중에 북한은 아시는 대로 정찰위성 2번째 발사를 했다가 곧바로 실패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숨겼습니다. 자, 잔해는 계속 찾고 있다고요? 네, 이게 한미 을지 프리덤 쉴드 2부 중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잔해를 아직까지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함정이라든지 항공기를 동원해가지고 탐색 인양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일 해군은 제주 해상 일대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합동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방어에 방점이 찍혔습니다만은 이 훈련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올해만 벌써 4번째죠? 예, 사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한국을 때리고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미일이 합동으로 미사일 대응 훈련을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4월, 7월 금년에 3번 했고 이번에 4번째 한미연합연습 이제 막판에 제주 해상에서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네. 그걸 계속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중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 한미일 연합 미사일 대응 훈련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미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강력한 연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미는 이렇게 방어 훈련만 한 게 아닙니다. 연합 해상 침투 훈련도 했습니다. 28일에는 야간 침투 훈련도 했습니다. 이게 그 티크 나이프라고 불리는 참수 작전의 아주 필수적인 훈련인데 이걸 김정은이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우리도 상당 부분 이제 확인하고 있는 특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정은이 막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네. 철통 같은 독재 전제 정치 하에서도. 그리고 이제 지하에 참호가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정권이 바로 네. 북한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벙커버스터 얘기도 과거에 했었고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정 정도의 그런 그 작전이 수행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참수 작전에 필요한 침투 요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진을 은밀하게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양양에서 한국의 특전사 그리고 주한미군 특전사가 연합해서 해상 침투 훈련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요. 미국 현지에서도 우리 육군과 해병대 그리고 미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훈련을 한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 미국은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의 이 장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미국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부터 한미 간의 소부대 연합 훈련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중대급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훈련센터 NTC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곳에서 한미연합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장병도 이 캘리포니아 역시 거기에서 이 훈련 미 해병대와 제병 협동 훈련을 했습니다. 중대급이 파견된 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대는 저도 군 생활했습니다만 훈련이 없으면 전투력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한미 동맹이고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정말 소대급, 중대급, 그다음에 여단급 이상까지 전반적인 훈련을 함께 해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싸워 이기는 군대 그리고 북한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연합연습이 이제 오늘 끝납니다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힘을 한미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훈련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의 피 한 방울을 없앨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실감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